네, 자유공화의 함성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 제1항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공화의 정신을 건국이념과 헌법 원리의 기초로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공화라는 말이 북한이 정반대의 체제를 운영하면서 공화국이라고 하는 영향 때문인지 우리 사회에서는 수십 년 전에는 더했습니다. 공화라는 말이 왠지 뭔가 꺼림칙하고 불길한 말처럼 여겨졌고 내래 공화국에서 뭐 왔습니다. 이런 식의. 그래서 일종의 금기어 아닌 금기어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화라는 것이 가진 폭발력, 어떻게 보면 가짜 민주, 신화화된 민주, 거짓 민주, 그리고 무늬만의 자유, 자유의 깊은 정신을 살리지 못하는 자유, 이런 것들의 근본에는 우리가 공화라는 정신과 지향을 잃어버린 탓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당, 박정희 대통령은 공화당이었죠. 너무나 훌륭하게 자유공화라는 이 원칙적인 정신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기념사를 통해서 보면요. 우리 건국기념사에서 민주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제 유명한 이 구절이 나오죠. 자, 민주라는 것이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떠나서 없다. 자, 너무나 민주와 자유를 훌륭하게 위치시켰습니다. 개인이라는 그 참 우리의 현대적인 용어까지 거침없이 쓰시면서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 정치 체제가 있는 것이다. 그게 이제 자유민주 정치 체제죠. 반대가 아니죠. 국가를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게 바로 전체주의적 발상이죠. 자, 그런데 그 문단에서 놀랍게도 어떠냐면은 자례로 우리의 공화적 사상과 습관을 발전하여 왔으므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민주공화 정체는 3.1운동 후에 임시정부에서부터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표시나게 임시정부 3.1운동 후에는 공화라는 말이 들어왔고 저는 이 공화가 오래됐다라는 것은 한학을 우리 전통 학문을 19세까지 다 익히신 훌륭하게 익히신 이승만 대통령은 제가 첫머리에 들었던 사기, 삼국사기 모를 리가 없으셨죠. 사기는 표신하게 공화 원년이 연표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화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어마어마하게 뿌리 깊은 전통이 있다는 것을 아신 거죠. 자, 그래서 자유와 민주와 공화라는 것, 이것을 이미 다 건국기념사에서 연결시키고 그것이 서구 외래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을 보시면은 태극이 천지 만물에 융합되는 이치, 그것이 우리 국기에 표명되어 있고 그것이 서로 모해와 분쟁을 충돌을 일삼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우리의 표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의 전통을 아울러서 공화 정신으로 반공이 설명되고 있고 자유와 민주가 설명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훌륭한 건국기념사는 우리가 정말 가까이 계속해서 되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되새기기는커녕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조차 국회에서 늘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기게 만들고 이미가 아니라 상당수 제도권 언론은 이승만 대통령을 비하하는 것으로 거의 고정관념화 되어 있죠.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자유, 민주, 공화를 제대로 발전시켜 갈 수 있겠습니까? 거짓 자유, 무늬만의 자유, 신화화된 거짓 민주, 그리고 반공화적인 이것이 완전히 어우러져서 정말 작게 잡아도 80%의 국민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점점 더 만들어가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저들의 행동대로 이렇게 포섭이 되어서 오히려 자신이 그들에게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화살 끝을, 무기를 어디로 돌려요? 우리 동료인 그러한 우리 80%의 이 애국 국민들 쪽으로 화살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너무나 우려됩니다. 저들은 쿠폰, 기본소득 이런 것들로 꿰죠. 자,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린 공화의 정신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은 나라를 정말 박살을 내고 말겠죠. 자, 그들은 나라 박살 아랑곳 하지 않죠. 공화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 공화 정신을 훌륭하게 표출한 박정희 대통령의 1967년 6대 대통령 취임사, 숱한 말과 글이 있으실 텐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이 부분이 빛나는 대목입니다. 자, 그 선거로 되셨을 때요. 보시면은 나의 소원은 이 땅에서 가난을 몰아내고 통일조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소박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서민사회가 바탕이 된 자주독립의 민주사회입니다. 그냥 공화정신이 뚝뚝 묻어납니다. 우리의 적은 빈곤과 부정부패와 공산주의입니다. 3대 공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빈곤, 부정부패, 공산주의. 그래서 빈곤은 생존을 부정할 뿐 아니라 인간의 천부적인 개성을 억압하고 정직과 성실과 창조력을 말살하는 것이며 그냥 밥 맛있는 거 못 먹으니까 빈곤 극복해야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공화라는 것이 단지 경제적인 이거 분배가 잘 돼야 돼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재분배가 왕성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공화 정신의 아주 표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하는 와중에 공화를 완전히 깨뜨려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명분을 내세워서 사회의 공화적인 분위기와 공화적인 융합을 박살을 낼 수도 있는 거죠. 마리우스와 술라의 파당 대립처럼 일부러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누가? 파당 대립으로 이득을 얻고 공화는 돌보지 않는 자들과 세력은요. 외국 중에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적국 또는 준적국은 더 하겠죠. 시세 많은 나라도 이웃 나라도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거기에 부하내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고 우리가 바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런 부분을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곤이 문제되는 것, 경제 발전이 문제되는 것은 그냥 단지 재산 문제가 아니다. 그냥 단지 숫자 문제가 아니다는 것. 우리의 정신과 삶과 문화와 그러한 함께 살아가는 것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뚜렷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 잘 살아보세가 마치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식으로 좋은 집 갖고 해외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으면 잘 사는 거지 그렇게 잘 살아보자 라고 이해하시죠? 아니요. 그죠? 안 그런 분도 많으시죠? 우리가 잘 산다 그럴 때 IMF 이후에 우리가 좀 더 그런 물질주의적인 문화가 좀 위태로운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자, 잘 산다. 그것은 경제적인 것을 떠나서도 안 되지만 그냥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계속 잘 살아라고 채찍질 하는 것도 또 비현실적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좀 윤택해졌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빈곤하고 문화도 빈곤하고 온갖 악행하고 공동체도 자살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그게 잘 사는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살아보세의 그 구호는 어떻게 보면 진짜 단계가 높은 새마을 운동이 새로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죠. 대표적인 구호인 근면, 자조협동, 그리고 잘 살아보세 이런 것들이 새롭게 정말 다시 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잘 살아보세. 그것은 그리스 철학의 표어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인가? 그것이 바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평생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소크라테스부터. 공자의 생각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사는 게 인간이 옳게, 제대로, 잘 사는 길인가? 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보세를 오늘날 정말 다시 한번 잘 봐야겠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통탄을 금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부분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잘 살아보세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겠죠. 우리는 잘 살아보세를 다시 한번 그 뜻을 되새겨 봐야 되고, 그것이 공화와 통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타나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정부패는 인간의 양심과 친화력을 마비저해하는 것이며, 부정부패가 한 나라의 효율과 시스템을 망가뜨린다. 기본이에요, 이해가.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이 부분도 보십시오. 더 깊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양심을 무너뜨리고 친화력을, 서로 뇌물 기브 앤 테이크 관계로 되면 인간 사이에 진짜 친화력이 아니잖아요. 뭔가를 위해서 중국 말의 그 관계, 관시라는 걸 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차원의, 그게 공화적인 인간 사회의 모습이란 말이죠. 예. 소정방을 놀라게 했던, 나라는 작지만 감히 도모할 수 없습니다 라고 묘사했던 그 왕성했던 공화정의 모습에 편린을 보여주었던 신라의 묘사처럼, 그런 것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부정부패에 대해서 지적하면서도 거기까지, 그 지점까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공산주의는 우리의 자유와 인권과 양심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정녕 이 3대 공적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중흥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배격해야 할 공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직하고 근면하고 소박하고 성실한 국민 대중이 국가의 중추가 되고 빈곤과 부패를 추방한 복지사회의 건설이라는 우리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복지사회가 이런 것과 연결되는 복지사회여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근면을 저해하는 복지사회, 자조를 저해하는, 스스로 돕는 그런 권장하고 보충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정신을 오히려 재뿌려버리는 복지. 이 복지가 아닌 거예요. 공화적인 복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추구했던 우리 건국이념과 헌법 원리가 나아가고자 했던 사회는 어떤 공화의 사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우리들이 보다 더 근로와 실무에 밝고 충실하며 우리 주변의 사소한 구석구석을 눈여겨 개선하고 사회생활의 윤리와 질서를 존중할 것을 희구합니다. 그냥 시장경제 존중하자 정도로는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깊이 봐야 됩니다. 남을 헐뜯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주장만을 옳다기 전에 주의를 두루 살피는 여유와 긍지를 가지기를 희구합니다. 그리하여 법과 질서와 슬기와 이치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기를 희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 박정희 대통령이 다 지켰냐? 말잔치냐? 상당 부분 박정희 대통령은 지키려고 노력한 게 있죠. 그것을 연구한, 이제는 많은 서구에서도 연구하고 있죠. 어떻게 대한민국의 기적적인 발전이 가능했는가? 예외적인 리더십이 있다. 이렇게 연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좋은 말 잔치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모함입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에 국가의 비상한 위기 상황에서 세계 정세가 격변하고 그럴 때 대응해야 했던, 또 우리가 중화공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 마지막 열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했던 그러한 조치들이 모두 이상적으로만 이것과 조화롭게 설명되는 것은 아니죠. 인간의 설명이 다 한계가 있죠. 그러나 여기에 드러나 있는 어떤 밝고 귀한 공화의 정신을 우리가 무시해서도 그건 거짓말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를 오도하는 고의적인 그러한 나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러한 정의의 복지사회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공업 입국의 대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공업입국은 이러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그 주안이 있음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명언이 나옵니다. 경제건설 없이는 빈곤의 추방이란 없을 뿐 아니라,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러한 정신적인 빈곤을 아주 말하는 빈곤. 그래서 그것이 단지 잘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성과 창조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했던 그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개발, 경제건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건설 없이는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는 실업과 무직을 추방할 수 없기 때문이며, 그렇게 되면 결국 인간이 초라해지기 때문에, 인간 사이에 건전한 관계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건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경제건설 또 그것 없이는 공산주의에 대한 승리, 즉 자유의 힘이 넘쳐 흘러 북한의 동포를 해방하고 통일을 이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쌍한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을 인도적으로 구출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하면서 경제건설, 경제 발전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좀 살만하게 되니까 어째요? 통일할 필요 없다. 그거 떳떳하게 말하자. 자, 좌익적인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저버린 통일하자는 사람들은 아예 이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 사람들이니까 그건 통일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자유민주주의 건국이념 헌법 원리를 저버린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무조건 통일하자, 그것도 현실적인 생각은 아니죠. 그러나 역사의 어떤 격변이 갑자기 찾아와서 야, 통일해야 되냐 말해. 당연히 통일해야 됩니다로 가야 되죠. 그것은 우리 헌법에 나와 있고 건국 이념이고 헌법 원리입니다. 예, 그런 약속을 소홀히 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대가를. 그래서 우리가 약속, 그러한 큰 약속들을, 사회의 약속들을 무시하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 무슨 기술, 과학이 증명하듯이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많은 것들을 경험이나 주변 사람이나 사회나 보면은 많은 예들을 들 수 있고, 우리가 예들을 들어도 반대의 예만 뭐 희귀하더라도 뽑아와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설득 안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평행선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도도한 경험이 그걸 증명합니다. 왜 도둑질 하지 마라가 남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큰 도둑질 하는 사람들은 벌을 안 받고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왜 작은 도둑질 하는 사람 도둑질 하지 말라고까지 해야 될까요? 그래서 경범죄 도둑질을 풀어놓으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 실험도 해보죠. 실험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잘못된 생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결론은 왜 남아있는 인간 사회는 대체로 도둑질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못할까를 생각해 보면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규범으로 그것이 자기 똑똑이로 갔든지 잘못된 방향의 세뇌를 받아서 갔든지 간 사회는 없어져 버린 거죠. 없어져 버린 겁니다. 계속 발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그 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 기술 과학처럼 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큰 경험적인 증명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왜 사회들마다 꺼림칙하게 여길까? 거기에는 깊은 경험적인 우리의 증명이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영역의 공화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이 정신이 잊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심지어 제가 볼 때 우파를 표상하는, 보수를 표상하는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따뜻한 보수 이런 말로 포장이 안 됩니다. 네. 그런 수식 레토릭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선거에 의혹이 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공화적인 문제입니다. 선거 아니어도 자기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선거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덜 됩니다. 그러나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삶이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러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진짜 좋은 사람들한테는 선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름으로 보수 정당을 달고 이름으로 우파라고 하면서 그 선거 제도가 흔들리고 불신받고 제대로 공적 검증도 안 맞는 문제에 대해서 사소하게 취급한다? 그거는 이 80%의 사람들과 공감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즉, 공화 정신이 떨어진 거예요. 공화적으로 이 나라를 걱정하는 자기 마음의 부분이 따라버린 것입니다. 그 당도 따라버린 것이에요. 저는 그 당의 전체적으로 무슨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화적인 측면을 잃어버리면서 그냥 무늬만으로 따뜻한 보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공화 정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사실은 공화 정신은 너무 사나워서 걱정일 수 있어요. 이 나라에 해꾸지를 하려는 매국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공화 정신은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담아내지 못하면서 따뜻한 보수라는 말로 그게 될까요? 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시장 경제 질서를 존중하니까 그냥 시장에 맡겨요. 그러면 시장에 맡겨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기본소득과 소비 쿠폰을 비판하더라도 자기의 삶이 어려워져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이 민노총 카르텔로 인해서. 그 부담을 전부 전가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상공인들이 오히려 관세 문제로 인한 예상할 수 있듯이 그 부담이 이렇게 전가되어 넘어옵니다. 그럼 중소상공인의 부담은 또 어디로? 더 밑으로 또 넘어옵니다. 어려운 사람들 부담으로 계속 넘어오게 돼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일자리의 위기감, 그 노후의 위기감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걱정하고 적극적인 정책 개발을 하려고 하고 보듬어 안으려고 하냐. 그런 것 없이 무슨 따뜻한 말이 실질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공화 정신이 굉장히 약해지고 공화의 영역이 무시됨으로 인해서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가졌던 그 지향이 굉장히 방향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있다. 통일을 바라보는 태도만 봐도 그렇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나한테 그냥 미치는 그걸 떠나서 하나의 인간에 대한 연민, 그런 부분, 인권, 그런 부분을 진짜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게 어렵더라도 함께 헤쳐갈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그것을 그냥 왜 귀찮고 부담되는 문제를 떠안겨,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반공화적인 사람들에게 여지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아무 앞뒤 가림 없이 그냥 통일 이렇게만 부르짖는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또 한편으로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제대로 존중하지 않으면서 통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위험한 사람들이죠. 우리 체제 그대로, 우리 체제의 헌법이 확장되는 통일만이 헌법적 통일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2항에 국민주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주권의 문제보다 가장 원천적으로 이 공화의 문제가 있고, 이 공화는 그냥 왕만 없으면 공화국이다, 그게 아니라는 점을 오늘날 일진에 납치된 대한민국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자유공화의 함성이라는 부제로 이때까지 다루어 봤습니다. 이제 온고지신 시리즈의 첫 번째로 기획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3부작 시리즈에서 2부 강의를 마치려 합니다. 첫 번째는 1부는 3부작인데 1부는 대한민국의 헌법 이념 지평을 벗어난 이재명 민주당 정권에서 근대 문명
자유문명, 법치문명을 벗어난 역행적인 모습을 다루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부에서 우리 일진에 납치된 대한민국, 그래서 자유공화의 정신을 기초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3부는 전쟁에 대비하는 것만이 평화를 지키는 길.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쟁을 깊이 고민하지 않고 평화를 말하는 것은 다 공중에 뜬 허망한 말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전쟁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인류의 경험과 우리의 경험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 자유시민교양교육에 해당되는 이러한 그 온고지신 시리즈의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마지막 3부를 뒤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고전적인 텍스트, 또 훌륭한 텍스트와 함께 우리의 나아갈 길을 개척해가는 그러한 온고지신 시리즈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